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정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혹시 어제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 계셨네요. 그래서 취업 관련된 좀 전문가로서 여기에 조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많은 취준생들을 좀 지도하면서 갖고 있는 저만의 자기소개서 노하우를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진행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니까 층들이 좀 제가 상담도 좀 해보니까 저학년도 있고 좀 고학년도 있고 졸업생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정보를 취득하는 수준이 되게 달라서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합격 자기소개서 같은 거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었을 때 링커리어란 사이트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링커리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합격 자소서 모음집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고 또 합격 자기소개 오해를 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합격한 거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친구도 제가 좀 상담을 잠깐 어저께 해봤었는데 합격한 자기소개서는 뭔가 이건 증명된 것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어디 가나 똑같이 쓰면 다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수준에 따라서 합격의 수준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력적인 또 스펙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서 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합격 자기소개서를 좀 볼 때는 별로 경쟁력 없는 소재 같은 경우가 보통은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저거 경험 쓰면 좋은가? 경쟁력이 없는 것들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4가지 항목이 있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회사와 좀 연관성이 있으면 이 사람 한번 면접 봐야 되겠는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데 나머지 3가지가 별론데 또 내가 쓰려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3가지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 역량이나 핵심적 경험을 좀 보시고 그런 경험들을 내가 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합격 자기소개서를 좀 응용하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또 이러한 서류를 보기 전에 좀 강의도 많이 들어보셔서 내가 글을 잘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정도 수준의 글이 더 좋은 글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조금은 자기소개 책들이 몇 권 있다.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2-3권 정도를 한번 정독을 해보시다 보면은 요런 느낌의 서류가 좋은 이야기구나 라는 거,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만 보면 조금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력을 한 50, 자소서 50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력이 7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력 자체가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룰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이력은 좀 낮고 자기소개서 비중을 되게 높게 잡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회사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력적인 부분도 우수하고 활동적인 부분도 우수하고 그것을 글로 써내는 능력도 많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딜 가도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학점이 되게 낮아요. 학점이 되게 낮은데 경험에 관련된 또 수준은 되게 꽤 있는 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지원하다 보면은 이력적인 것보다는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회사들도 있으면 또 그런 회사가 또 서류가 잘 통과됩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스펙이 되게 완성되어 있고 글도 잘 쓰게 되면 소수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곳마다 거의 다 붙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보통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 맞는 회사를 자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보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채용 솔루션, 네,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은 비교적 중소기업 중심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쓰는 곳은 그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내가 이미 뭔가를 작성하는 순간 내 점수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 가지 이제 의문점,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었을 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쓸까 말까가 항상 고민이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은 쓸까 말까가 고민될 때는 써야 된다. 네, 쓰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건 없는데 내가 안 써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쓸까 말까에서는 보통은 아주 너무 이건 진짜 아닌데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었을 때에는 대체로 쓰는 것을 권장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계 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형태의 어떤 회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직무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뭐 경력 경험상에서 뭐 약간 기타 상세하게 뭐 이렇게 작성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되게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는 좀 약한데 내가 경험상이나 경력상이나 어떤 직무교육상에서 내가 수행했던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걸 보고 보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질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네오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가 사실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긴 하지만 여기 회사가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엄청 유명한 회사에서 인사팀을 뽑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쓰기가 가능한 사람, 특히 인사팀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제가 조금 이게 모든 어떤 취준생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걸 보게 되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무논리적으로 글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논리성이 좀 확보된다는 건 뭐냐면 물어본 질문 문항과 이게 좋든 싫든 뭐 소재가 좋든 싫든 간에 어느 정도는 물어본 말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문서답 면접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서류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논리성,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읽기가 편하게끔 글을 써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10개 쓰면 1개 되던 사람이 똑같은 글을 체계적으로 가독성을 좀 높여서 쓰게 되면 10개 될 거, 10개에서 하나 될 거, 2개, 3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글의 형식적인 부분들 좀 신경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글을 쓸 때 어떤 적절한 단락 구분을 한다든지 적절한 어떤 시점에 제목을 달아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행위 자체를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조금 읽기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안 됩니다. 부담스러우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이 읽었었을 때 조금 체계적으로 읽기가 편하게끔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체계적으로 쓰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평가자가 봤을 때 똘똘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생각보다 비체계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벌 중요한가요? 제가 어떤 대학 출신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작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되고 회사가 어떤 대학 수준에 따라서 가점을 좀 더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회사 마음인데 어느 정도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대학을 가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난 좀 뭐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시키려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서류를 쓸 때, 글을 쓸 때 허점이 보이면 안 됩니다. 딱 봤는데 문법적인 것도 너무 많이 틀려 있다거나 글을 썼는데 굉장히 비체계적으로 썼다거나 비논리적으로 썼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 간에 이 사람의 수준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런 글쓰기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번 예시를 잘 보게 되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글입니다. 똑같은 글이지만 어떤 글이 더 읽기에 편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근데 저는 항상 되게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교육을 하고 항상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한 며칠 후에 서류를 다시 검토하게 되면 이렇게 쓰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강의를 들었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메모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메모 많이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빨리 해봐야 돼요. 이거를 다음 주쯤에 한번 서류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서류 한번 써볼 거야. 강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게 늦어지잖아요. 메모도 하지 않았죠.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갖고 오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제목을 반드시 붙여달라고 했는데 제목 안 붙여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할 거면 또 강의를 들은 다음에 혹은 책을 본 다음에 해야 되면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 한번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맨 앞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나오셨던 분인데 조금 놀랐어요. 너무 필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밤 10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날 10시에 본인이 바뀐 서류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완벽했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가르쳐준 걸 그대로 적용했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강의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안 갖고 와요. 문제는. 다음날 보통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말을 대부분 다 많이 하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질질 끕니다. 그러다 갖고 온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난 분명히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한 대로 그대로 써갖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 이거 해소하려고 하게 되면 필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망각되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이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냐라고 한다면 언젠간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은 언젠가 되거든요. 시행착오가 너무 길어요. 불필요한 이 시행착오를 딱 한 번에 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 2년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떤 국립대를 나오셨는데 학점이 4.3이에요. 4.5 만점에 4.4. 엄청 우수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졸업 언제 하셨나요? 이렇게 상담했더니 2019년도요. 그럼 다른 회사를 좀 다니다 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 학교에서는 되게 우등생인데 이 취업의 단계에서 뭔가 내가 배우고 알아야 될 단계에서 자꾸 이제 뒤로 미루다가 극소수 지원 1개, 2개 내가 가고 싶은 워너비 회사만 쓰다가 결과가 안 나오네. 또 시간이 밀리죠? 아깝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연락이 안 와. 진작에 조금 취업을 할 수 있었던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취업 문제는 항상 시행착오 겪거든요. 이 시행착오를 빨리 해소시키는 것도 주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의 형태도 다릅니다.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당신의 강점을 쓰십시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런 기술이 많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다든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경험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분절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아니면 뭐뭐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500자 정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상황부를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행동, 결과부
본론 결과물을 한 단락 정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경험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보통 그 상황은 어떤 문제이거나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본론에 나오고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3단계 상황, 행동, 결과 굉장히 심플하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중요하냐. 회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게 되게 힘들다라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도전적인 목표인데 그게 도전적인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서 이 부분이 어려웠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자체가 조금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어렵다고? 이 어렵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이대에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 정도를 가늠해서 보통은 이 정도면 대학생 수에서 어려운 거지라고 하는 거지 뭐 현업의 어떤 관점에서 어렵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한 것이 보편적으로 어려워야 되는데 아니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걸 어렵다고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지원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떤 문제를 제시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라고 보통은 기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이걸 해소한 과정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1번 행동, 2번 결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내가 이 노력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글 쓸 때 그렇지 않습니다. 글 쓸 때는 나의 경험을 막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한 설명을 잘 못 풉니다. 이 가정 속에서 보여지는 내가 되게 매력적이거나 이 가정 속에서 보여지는 내가 문제 처리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 보인다거나 창의적으로 보인다거나 열정적으로 보인다거나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정을 통해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걸 내 경험을 내가 쓰다 보니까 보통은 이걸 자칫잘못하면 어떻게 쓰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결과물이 되게 좋은데 이 결과물에 나올 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서로 모이지 않고 회의를 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어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회의를 했다, 결과물은 되게 좋아요. 어디서 대상을 타고 1등을 한 건 되게 좋은데 이 사람이 여기서 수행한 것은 회의를 했다라고 제안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나? 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보통은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한 게 있긴 있지만 뭔가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항상 평가자를 생각하셔야 되고 평가자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정도 수준의 기술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체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실수, 10에 2명 정도, 10명에 2명, 3명 꼭 이 실수합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 나에 대해서 굳이 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일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이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장점도 잘 캐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캐치합니다. 특히 한국 취업은 어떻습니까? 한번 뽑게 되면, 정규직 뽑게 되면 못 내보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자기가 받을 만한 모든 걸 다 받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회사에 완전히 이제 피해를 끼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해고시키면 돼요. 미국 법이랑 한국 법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꾸 이 채용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뽑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로 나가주셔야 될 것 같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처 모자랐군요. 하고 나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회사가 법적으로 이 사람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용법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런 거에 신경 씁니다. 사실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좀 이랬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약간 반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전에 된 거 지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바뀐 부분에 신경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좀 믿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해보다가 아니면 내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작은 거 하나도 뭔가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든 자소를 쓰든 간에 자신의 약간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을 쓸 때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상대방도 전염됩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고 이미 벌써 자기들이 단정을 짓는 경우도 많고요. 부정적 표현을 보게 되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라고 이미 벌써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소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내 서류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자꾸 질문이 조금 부정적 질문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해보셨네요 라고 하면 칭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 형태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라고 하는 건 또 면접과도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전에 말했던 헤드라인은 그럼 왜 쓰는 거냐? 헤드라인을 쓰든 안 쓰든 그거는 본인 선택에 대한 문제지만 여러분 신문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이 없는 신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신문들 중에서도 특히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거 한번 저는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 신문을 사는 사람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지하철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딱 헤드라인만 보여요. 헤드라인. 그러면 저는 딱 봤었을 때 헤드라인이 궁금한 것만 딱 픽하고 거기다 한 500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 신문을 삽니다. 과거에 헤드라인이 중요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문 가판대에서 어떤 신문이 어떤 사람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헤드라인이 되게 중요하듯이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1, 2, 3, 1, 2, 3, 4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눈에 띄는 어떤 헤드라인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실제로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대강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서류를 꼼꼼하게 읽는다는 건 보통은 거짓말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꼼꼼하게 읽을까요? 눈에 띄는 사람 거는 꼼꼼하게 읽습니다. 왜냐면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별로 눈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잘 읽지 않으려고 빨리 일 처리를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또 잘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눈에 띄는 헤드라인, 뭔가 나만의 어떤 경쟁력. 근데 또 헤드라인을 뽑아봤더니만 아무리 뽑아봐도 헤드라인이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밑에 내용을 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별로 읽을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고
헤드라인을 먼저 쓰고 글을 쓰라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또 착각을 해가지고 헤드라인을 쓴 다음에 글을 써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을 다 쓴 다음에 이 글은 반드시 질문에 맞춰야 됩니다.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으면 그 두세 가지를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면접에 대한 강의도 있고 오늘은 자기소개지만 면접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을 물어본 질문에 맞춰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 글을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비논리적이거나 자꾸 동문서답하는 면접 때 동문서답 많이 하고 글 쓸 때도 동문서답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어본 질문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잘못 쓰게 되면은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취미에 대한 질문을 서류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너무 쉽죠? 나의 취미는이 약간 주어가 되면 됩니다.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어떤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서 이런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는 미갈식. 일단 사람들은 두 갈식은 있는데 미갈식으로 기술된 걸 읽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항상 결론점을 앞에 찍고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이거 읽거나 듣거나 했었을 때 특히 면접의 자리라는 곳은 결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줄을 잘 뽑는다. 두 갈식으로 글 쓴다는 건 뭐냐면 질문 문항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았을 때 또 가능해요.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취미는 이런 건 너무 간단한 질문이다 보니까 첫째 줄 뽑는 게 되게 쉬울 수 있지만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첫 번째 줄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쓰기가 쉽냐 어렵냐 사기업이 어렵냐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어렵고 쉽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철저하게 대부분은 뭐뭐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십시오라고 할 때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질문 문항 자체를 이해 못하면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이대로 쓰면 되는구나. 그 경험만 있으면 다 쓸 수 있게끔 문항이 좀 조절되어져 있고 사기업은 여전히 이런 게 좀 많아요. 성장 과정. 굉장히 짧습니다. 장단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장 과정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성장 과정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해석 능력을 조금 더 갖추는 게 중요하다. 다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문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이 서류 썼던 것보다 동문서답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대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문항을 보게 되면 물어보는 게 크게 한 3가지 골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만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한 개는 아예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 쓰셨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라고 하신 분들 한 50%. 왜 안 쓰셨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500자든 700자든 1000자든 그 공간 안에 여러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잔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잔실수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보면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인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하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본 다음에
네,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급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간은 되게 길었습니다. 근데 글을 쓴다기보다는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거나 뭔가를 조사하는 시간은 되게 길어요. 어떤 친구는 뭐 이제 어떤 한 회사를 쓸 때마다 네, 1000장 분량의 자료 조사를 한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페이지 정도 보면 많이 본다고 봐야 될까요? 굳이 필요한 것만 봐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까지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케이스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 쓰다 보면 또 마감일에 보통 우리가 항상 수첩이나 메모한 걸 보게 되면 데드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에 보통 맞춰요. 그럼 오늘 오후 6시까지야.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오후 5시 30분까지 고심하다가 네, 5시 한 58분쯤에 딱 지원해서 저 지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서, 심지어 인생의 꿈이라고 했던, 인생의 목표라고 했던 어떤 회사 들어가는 게 꿈인데 무슨 문제를 발생했다? 회사 이름이 틀려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깔끔하게 써야 되고, 또 한국말은 어려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영어를 쓰는 게 되게 힘든데, 영어는 딱 심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에 대한 실수가 없는데, 한국말은 주어하고 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을 좀 짧게 구사해라. 제가 오늘도 아까 어떤 친구 걸 좀 봤더니, 서류를 좀 보게 되면은,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한 250자 정도인데 끊질 않아요. 250자면 여러분 보통 MS 워드에서는 거의 5줄 정도 나옵니다. 5줄 깍 채운 건데 맨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 세계 신기록 보유자도 본 적 있어요. 500자를 한 문장으로 쓴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해. 진짜 보면 신기하는데 가독성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기본적 학습 수준에 대해서 회사는 굉장히 의심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때까지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길지? 그때 가서 놀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장은 잘게 네, 자꾸 끊어야지 해석이 잘 되고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태고가 중요하고, 생각보다 회사 이름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쓰잖아요, 여러분. 서류를. 그러면 SK온에 썼던 거를 적당하게 붙인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SK온 걸 썼는데 지금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쓰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다 SK온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합격하기도 합니다. 회사 대충 보기 때문에 합격하기도 하거든요. 또 문제가 있어요. 면접을 가기 전까지 10일 동안 전전긍긍합니다. 이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이제 조바심이 나니까 안정을 못 취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반드시 몇 번 반드시 읽어보시고 어색한 것들 자꾸 체크하셔야 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 이름 쓰는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GS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GS 쓸 때 여러분 통상적으로 대문자로 브랜드 네임이 되어 있습니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죠. SK도 대문자냐 소문자냐, LG 대문자, 다 지금 보니까 영문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소문자로 쓰게 되면 어떤 회사는 다 불합격시켜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무성의한 지원자거든요. 이런 무성의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분명히 꼼꼼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딱 변환시키는 것 자체가 한번 귀찮아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업무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버리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대문자로 기입해야 될 거를 소문자로 기입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한 수준이나 어떤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성의적인 부분에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한 번만 잠깐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시면 잠깐만 이렇게 손 잠깐 올리시면 제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글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고자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결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저는 이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서류를 많이 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자는 평가자가 봄에 있어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 처리에 있어서 약간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일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일 처리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계획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상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필요한 것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말들 자꾸 많이 하고 막 상황부가 너무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항상 행동 중심적인, 가정 중심적인 글을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빠르게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해볼게요. 1번, 2번. 이쪽이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내용이 조금 더 가치가 있느냐. 1번, 2번 다 읽으셨으면 잠깐 이렇게 손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거의 다 읽으셨어요. 1번, 2번 둘 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구매 분야를 지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은 둘 다 축구 동호회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 1번을 좀 더 가치 있게 볼 것인가 회사는 2번을 더 가치 있게 볼 것인가로 봤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도 알고 있더라고요. 왠지 구매 업무에서는 2번 항목이 조금 더 가치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업무 자체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하는 파트라고 봤을 때 조금 유유적절한 어떤 부분을 말한 것 같다. 1번도 잘 쓴 글입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썼는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재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재 선정. 제가 학생들 만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코칭이나 컨설팅도 많이 받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2, 3, 4번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경험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다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1번, 4번으로 내리시고요. 4번, 2번으로 가시고 2번은 3번으로 가고 3번은 1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류가 또 잘 통과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재 선정은 항상 면접이나 서류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했던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야기, 평가자가 듣고 싶고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일단은 이러신 분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컨설팅 하다 보면은 진로를 선정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일단 진로는 좋든 싫든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로를 정하고 나서 그게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일 때는. 그리고 이때 수행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때 바뀐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진로 설정하지 않게 되면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진로를 선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학습을 하게 되고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아 어떤 분야에서 내가 또 몰랐던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뭐 그 안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가 잘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관련된 업무를 경험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턴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턴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일을 해봤던 것처럼 어느 분야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방치해서는 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지만 인턴십 하지 않았지만 마치 일을 했던 사람 것처럼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글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경로가 가장 많고요. 오늘 여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현업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인터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질문할지 모를 때가 또 되게 많거든요. 충분하게 어떤 거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궁금한 것들 중심으로 문의를 하셔야지 아, 이 직무에서 좀 이런 걸 강조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 개발을 했던 부분들을 또 나중에 서류에 반영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성장 과정은 무엇을 써야 되느냐? 성장 과정.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직무와 연관된 경험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치관이나 나의 성향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네, 이걸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가치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냐 없냐 가치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발적이고 협조적이고 배려심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과 같은 회사에서도 성장 과정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삼성을 또 쓸 때 보게 되면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무슨 전공 역량, 막 강점, 특히 삼성 SDI 같은 회사는 강점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성장 과정 안에 너무 뭐 쓸데없는 프로젝트 경험에서 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내용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어떤 내용처럼 때에선 나의 인성과 가치관이 스펙이 될 수 있고 회사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은 많고 또 뒤에 내용도 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